근데 설 연휴 동안 되게 김만배 씨의 녹취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윤석열은 자기가 있는 카드 쓰면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나왔나? 토론을 더 못했나? 사실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김만배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뭐일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김만배가 들고 있는 카드는 결과적으로 박영수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박영수.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하고 연관돼 있는 건을 김만배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 건들의 하수인으로서 윤석열이 엮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특별히 할애를 해서 그동안 대장동 관련된 이 연표와 그런 과정 중에 박영수가 끼어든 시점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들의 돈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송 작가님이 특별히 원고를 안 쓰시는 분인데 네. 준비를 해오셨어. 나도 헷갈려가지고 네. 다큐가 길게 나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도표 이런 거를 정리했으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처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에 당시에 그 메인 이슈는 대장동 일원에 있는 저 지구가 성남에 남아있는 가장 알토란 같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원래 LH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토지개발공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욕심을 부리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여기에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당시에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민간 업자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로비에 바로 들어갔어요. 즉 LH가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게 전원주택 짓기에는 너무 돈이 되는 땅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고급 빌라를 해보기 위한 민간인들의 어떤 그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체에서 이제 민간 사업 진행을 고려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저 개발 예정 정보를 흘려버립니다. 이건 이재명 시장 전이에요. 2004년도에 LH가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 지역에 택지 생긴다더라고 소문이 나면서 저쪽에 투기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비리로 인해 갖고 이 사업이 1차적으로 좌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토지공사가 규모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성남이 그러면 LH랑 같이 토지공사랑 같이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가 2차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강길이라고 불리는 C7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던 이강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민영으로 해보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근데 이강길은 그 이전부터 아마 저쪽에 큰 사업을 해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다 투자도 많이 했었고 이러던 차원에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기 C7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을 도와줄 사람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정영학, 그 다음에 로비 관련 남욱, 그 이외에 금융투자 관련한 사람 조씨, 그 다음에 뭐 운영총괄 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등기 업무 등등해서 한 8명 정도를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대장동 사업을 민간으로 추진을 해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신영수를 끌어들입니다. 당시 국회의원,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LH에서 못하게끔 하기 위한 로비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얼마만한 금품이 오갔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네, 약 30억 이상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썰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그 준비가 되고 있던 과정에 이명박이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그동안 토지개발공사를 LH로 2009년에 변동을 시키거든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서 민간개발하지 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하고 국정조사에서 신영수가 절대 이거 하면 안 돼라고 LH 이지송 당시 사장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박이가 말하고 2주 후에요. 국정감사가 열리는 게. 그래서 그러면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털어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영수하고 아까 했던 이강길 둘 사이에서 이 사업이 민간주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던 거죠. 공교롭게 2009년도 말에 박영수가 그 당시에 서울고검장에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 이제 이때부터 김만배하고 박영수는 친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때 그만두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장동하고 연결고리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자, 문제는 지금 일단 민영개발로 이거를 물꼬를 돌려놨으니까 이 본격적인 사업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강기는 이제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지분의 49%를 남욱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1%는 자기가 갖고 있었겠지만 49%를 주면서 남욱이 이름으로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라고 회사를 바꿔요. G7을. 이렇게 해가지고 1,800원대의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을 끌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1,800억대의 대출을 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는 데다가 이 돈을 계약금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부지의 70% 가까이를 사용 허가를 받아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남시에다가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 지구의 70% 이상을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아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이거를 안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영수가 국회의원이 워낙 강하게 이걸 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개발은 2010년도 되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선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어. 그렇죠. 그건 정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 기대가 아니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지. 예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성남이 이걸 직접 개발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민간 개발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짱돌을 확 던져버리는 게 이재명의 시작이었죠. 안 돼 이거 개발이 엄청난데 이거 민간한테 100% 줄 수 없어. 공영 개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돈 없으면 뭐 1조 원 이상 드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방채 내. 라고 하면서 단독으로라도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남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국회의원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로비질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민영 개발을 하게끔 만들려고 압박을 계속 취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엄청난 로비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비를 하던 과정 중에 이게 민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로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언론 부분을 담당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만배 오빠가 여기에 딸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만배 오빠가 양아치 중에서도 상양아치였던 거야. 왜냐면 로비를 하기로 했으면 투자자라서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제 이거 국회의장 20억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시장 뭐 20억 주고 의원들 뭐 5억씩 주고 해서 한 30억이 필요한데
이거 로비비 좀 걷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돈 낼 사람은 이제 아까 그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하고 이 두 사람이야. 왜냐면 이제 이 원래 있는 사장은 사실은 이제 남욱한테 사업권을 넘겨주고 뒤에서 한 발 물려나가지고 관망을 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로비비를 30억을 거두려고 할 때 꼭 45억이 필요하다고 뻥을 칩니다. 15억은 자기가 된 것처럼. 그리고 30억을 받아갖고 그걸로 로비질을 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떡고물도 떨어 먹었겠죠.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장부가 안 맞는 사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중간에서 자꾸 토막을 쳐먹으니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재명 시장을 압박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걸 4년을 버텨버린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4년을 버티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바꿔야 이 사업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 신영수가 시장 후보로 나섭니다. 근데 원래 시장이 국회의원 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지. 국회의원이 시장 가는 경우는 내려오진 없어. 않죠. 급이 떨어지는 그리고 뭐 건데. 서울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에. 7천억 빚지고 있는 성남시장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던지고 신영수가 시장에 출마합니다. 무조건 신영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시장이 나왔는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고 내가 나가면 무조건 내가 먹을 수 있어라는 그 패기, 그 잘못된 패기는 어디서 패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영수는 이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상의 로비 청구를 했고 LH를 꺾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하면 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을 아니, 줄 그러니까 알았던 그 거지. 이익은 나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시민들이 뽑는 거예요. 유권자가 뽑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일 때도 뽑혔잖아. 그러니까 시장일 때도 뽑힌다고 착각을 했겠지. 이재명이었는데 그래서 처참한 패배를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저쪽 애들이 바본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과정 중에 문제는 아까 이제 2009년도부터 돈을 1,800억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작질을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민간 개발하게 해주세요라고 민원을 막 내요. 그리고 막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 공용하겠습니다. 공용 반대를 해가지고 또 민원을 막 냅니다. 땅 낸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축은행 부당 대출에 관련된 비리가 터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사선상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목상 그 당시에 대표로 있던 이 남욱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강길 씨가 그 원흉으로 지목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때에 이 부산저축은행을 실제로 수사하고 있던 수사관이 윤석열이었고 검사였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로 박영수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2011년도에. 그래서 놀랍게도 남욱을 1, 2심 무죄로 풀어냅니다. 근데 더욱 놀랍게도 이강길 씨는 2년 반을 구속해가지고 깜빵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강길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남욱이 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죠. 독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있었던 주요 8인방 중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정영진과 남욱이 이 사업을 독식하는 과정. 정영학과? 미안해, 영진아. 정영학과 남욱이 이 사업을 독식하는 과정 중에 박영수가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해준 거고, 거기에 대한 친분이 이미 김만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변호만 해주고 일이 끝났어야 되는데, 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수천억 남을 것 같은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되는 건데 싶은 거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고 있었던 거는 우리 신영수가 시장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14년도 됐는데 또 당선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니 전제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전제를 세운 거잖아. 신영수가 시장이 되면이라니. 그때는 가능하다고 봤겠지. 그래서 야, 이제는 더 우리도 못 기다린다. 네. 그래서 공동 개발을 이제 어차피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니 공동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재명 측 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만 1조만 해줬으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공동개발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엄청 달았죠. 기존에 있는 대장동 부지하고 떨어져 있는 공단 부지를 합쳐갖고 공원 조성까지 하는 거를 묻고 그에 관련된 사업비를 넣고 추정 이익의 50%를 성금을 납부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해갖고 또 요구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 건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소송도 안 건다라는 이런 거의 굴욕적인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이거 할래 안 할래라고 이걸 흔든 거예요. 할란 말 말고 그러니까 할란 말고 해버렸지.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지금 목에 차 있으니까 얘는 4년을 기다린 거니까 이걸 덥석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로비를 당했던 시의회나 뭐 이런 쪽에 또 여러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반대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민영 개발해야 된다고 했던 주민들이 갑자기 탄원서를 막 써내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4번이 동원이 돼요. 처음에는 민영 개발하자 할 때 한 번 동원이 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구속됐을 때 탄원서 쓸 때 한 번 전체 동원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공동 개발하는 거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찬성파로 돌아서는 거지, 반대파들이. 이때 한번 동원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여기에 관련된 사업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이 들어갔고, 이 과정 중에 이제 입찰 경쟁을, 그 조건에 맞춘 입찰 경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사무소가 그 당시에 박영수가 운영하던 로펌 안에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이 사업에 깊숙하게 박영수는 관여가 돼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5억 있지 않습니까? 이 5억이 2015년도에 공개적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2014년 8월부터 이 대출 서류를 이 법무법인 강남이라고 박영수가 대표로 있었던 로펌에서 준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그 로펌에서 진행된 서류를 갖고 입찰을 했을 때 초기 입찰 비용, 초기 보증금에 들어갔던 돈 중에 5억 원을 그 당시에 박영수가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납한 기록을 가지고 100억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 10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 안에 이걸 들여놓고 보면 애초에 5억을 넣으면서 이종조 배당을 받기로 약속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이 나눴던 박영수 특검과 관련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자, 일단 화천대유에 만들 때 들어온 돈,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그래서 그 돈이 이기성 통장에 그거를 해줘야 돼. 라고 100억을 꽂아준 거죠. 이기성이라는 사람은 박영수 씨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천수가 없는 먼 친척이래요. 근데 아무튼 먼 친척이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사돈의 팔촌의 뭐 이종 사촌의 오빠 동생 되겠지. 그게 친척이에요? 근데 아무튼 친척이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영수가 5억을 넣어주고 나중에 100억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수 딸한테 50억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 그 박영수 딸이 그 50억을 받는 과정 중에 그 돈을 이기성이 자기 명의로 달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챙겨줄 건데 왜 50억을 네 명의로 달라 그래? 박영수 딸한테 내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왜냐면 직원으로 있었으니까. 아파트 분양해준 거는 그냥 서비스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50억을 박상도 아들처럼 그래. 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그렇지. 자꾸 이제 얘가 돈 요구를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 박영수 변호사 협회장 그 당시 출마했을 때 그때 쓴 돈 그거 전부 다 나무기가 쓴 거야. 근데 그 돈 든 것까지 다 까보고 그러면 너 다 죽는다 이러다 그 당시 돈 까지면 요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여기서 나오네. 그렇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2011년 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변호로 해갖고 연결됐던 김만배하고 박영수의 관계가 이마만큼 돈으로 끈끈하게 엮여있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김만배는 돈을 거의 안 넣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외에는 자기 돈을 집어넣은 흔적이 없어요. 아 진짜 제대로 양아야. 나 이런 양아 또 처음 보네. 근데 이 양아가 이 1,000만 원을 집어넣어갖고 화천대유 안에서 이제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1,208억 원을 배당을 받아요. 1,000만 원 넣고. 야. 몇 배야 이게? 뭐 10,000배가 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만배인가? 아, 만배형? 오 진짜네. 몰랐는데 딱 10,000배네. 네. 이름을 잘 지어야겠네 만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입찰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둘이 그 박영수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갖고 입찰을 따냈어. 긁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정관계에 있는 고문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아이고. 권순일, 김수남, 이창대, 권기동, 이런 사람들, 김기동, 이동열 등등,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1,500만 원씩 매달 고문료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전부 다 특수부나 어떤 그 경제사범 잡고 특히나 이제 김기동, 이동열 같은 경우는 삼바 회계 사기 관련해갖고 수사했을 때 이재용 그 변호인단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짜고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14년과 15년이 둘 사이의 동업관계가 가장 치밀했을 때예요. 자, 이때 또 하나의 숨어있는 관계로 등장하는 게 SK입니다. 이 당시 SK 최태원 회장이 갇혀있을 때 이 특사를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을 박영수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게 2015년도예요. 왜 이 작업을 이때 시작했느냐? 2015년도 1월 달에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거든요. 이 민정수석 업무가 사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면 대상 관련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되자마자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면 로비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8.15 축사로 나와요. 특사. 특사를 받아서 나옵니다. 우병우가 승인해줬다는 얘기겠죠. 법무부 장관 통화가지고. 자, 이 우병우의 이러한 특사질 도움을 줄 정도로 이 둘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했고 친한 사이였고 한때는 만배가 더 잘 나가가지고 우병우를 같이 같은 팀에서 같이 쓰기도 했었고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잠깐만 지금 우병우하고 만배가 아니고 우병우하고 박영수가 박영수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업을 밀어가지고 8개월 만에 진짜로 특사를 시켰고 이러던 과정 중에 키넨 파트너스가 450억이라고 하는 초창기 자금을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럼 5억 자기 돈이었죠? 450억 땡겨왔죠? 거기다가 그 후에 각종 로비나 관련된 사람들 다 연결시켰죠? 박영수는 사실상 거의
지분이 이 안에서 엄청난데? 엄청난 거예요, 했던 게. 그래, 딸 아파트 정도는 서비스로 받을만 하네. 그건 서비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5억 넣은 거는 100억 하고 딸 50억으로 퉁치고 그 이후에도 받을 게 엄청 많았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1208억 중에 최소 50% 이상은 이게 박영수 박영수 돈이 돼야 될 돈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이런 과정 중에 2016년에 특검으로 갑니다. 특검으로 가서 그 당시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걸 때릴 때 사람들이 다 고민한 게 그거였어. 지금 국정농단의 몸통이 우병우인데 박영수가 우병우를 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틀림없이 잡아 넣을 테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는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1년 6개월로 퉁을 쳐주죠. 이런 과정 중에 본인이 모시던 SK 쪽에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 SK도 한 90억을 줬는데 SK만 빠졌어. 돌려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고 SK는 당당하게 아줌마 그 돈 토해내. 그 돌려받았다는 거야. 과연 그 돈을 돌려받았는지 돌려받는 척을 알 수가 없으나 그걸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SK 태태원을 빼줍니다.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그리고 되려 이재용을 엮어가지고 구속을 시키죠. 그렇죠. 이게 이제 김만배와 박영수가 해낸 최고로 큰 건이었던 겁니다. 이야, 쌍냥아가 감히 이 대한민국 안에 자기 뒤통수를 칠 애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쳤어. 그래서 아마 이 당시 2015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김만배는 윤석열 알기를 자츠로 알았을 가능성이 그랬겠네요. 높아요. 아니, 그랬겠네요. 네. 그냥 밑에서 굴리는 애로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 뭐 등치도 딱, 야, 행동대장, 이런 느낌이지. 뭐 얘가 보스의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50억 클럽에 낄 수 없는 이유가 박영수가 너무 크니까. 등치가 크기 때문에 박영수만 보살피면 되지 성렬이까지 보살필 이유와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계통의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사 무마건 뭐 이런 것들 안에 배영수 박영수와 배영수는 또 누구야? 야구 선수죠. 자, 이 박영수와 윤석열의 연결고리는 2011년도부터 10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직접 윤석열한테 해줬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 하나는 아버지 집 사준 거밖에 없어. 우연히 누나가 계집을 쓰려고 계집하려고 주변에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집을 시세보다 1억 더 쳐서 네. 정말 우연하게 그러니까. 사줬던 거 말고는 윤석열하고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근데 드러나 있는 그것도 거죠. 증여를 하면 뭐 10억 넘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도 이제 그 저축은행에서 빚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다 내가지고 10억 중에 13억을 빚을 내갖고 계집을. 빚 반으로 사갖고 안고 있다가 나중에 도로 빚 안준 채로 도로 팔면 실거래가 부채가 왔다 갔다 하면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점을 다시 6억 정도에 되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래를 우연히 했고 김만배하고는 상가집에서 한번 봤지만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김만배가 똑같이 그래. 성렬이 걔는 내 급이 아니야. 내가 죽이려고 하잖아. 나 배영수랑 자꾸 배영수. 미안해 영수야. 네, 박영수하고 같이 엮어갖고 윤석열이 나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와 관련된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이거를 꽁꽁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무슨 정영학 녹취록 나왔다 했을 때 여기에 뭐 이재명 이름 있을 거다 하면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없어. 윤석열 이름이 있었어 오히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녹취록의 내용도 검찰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영학 쪽 변호사가 우리도 그거 증언
증언에 관련된 당사자니까 녹취록 기록 내놓으세요. 그래갖고 카피를 하던 과정에서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영은 알고 있었지. 그런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대한 진술을 분명히 법원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나와 윤석열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을 앞두고 증거를 복사해줘. 그래서 녹취록을 억지로 복사해서 받은 거고 이게 YTN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YTN에서 기레기들이 11명이 성명서를 내면서 왜 변상욱 기자는 선거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난리를 쳤고 오히려 그 방송을 예고까지 해놨는데 YTN이 또 취소시켜버렸어요 방송을. 그래서 열린공감 TV에서 그래서 공개를 뻥친 한 거예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뻥친 거면 좋아. 지금 걸려 있는 게 사실은 박영수뿐만 아니라 원희룡이부터 뭐 원유철이로 해서 뭐 아주 득식을 하거든 많거든. 네. 예, 그런 것들은 천천히 때려잡기로 하고 자 김만배가 알고 있다는 11년 저축은행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이런 법적인 고리, 지금 고문단에서 1,500만 원씩 받은 고리, 딸한테 아파트 준 거, 거기다가 50억, 100억 이게 50억은 덜 됐구나. 100억 입금 시켰던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잡아나 봤을 때 김만배하고 박영수가 이 실질적인 동업을 화천대유 관련된 동업을 진행을 했고 그 가운데서 따까리 노릇했던 거는 윤석열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박영수도 그래 그 정도 받았으면 좀 지가 챙겨주면 좋잖아. 근데 에이. 거기에 대한 뒤처리까지 김만배한테 떠넘기니까 누나 저 계집 하나만 사와 라고 해갖고 결국은 이 사단이 2019년도에 난 거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거는 검찰이 조사 안 하면 이제 알 수 없는 의혹입니다. 근데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봐서 몸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몸통이 슬슬 드러나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선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난 좀 짜증나는 게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덮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그렇지. 다 알고도 세상에 그래놓고 무슨 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피하는 사람이 뭐 범죄자라고? 그래서 범인이라고?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 갖고 저기를 하려다가 이 녹취록 나온 것 때문에 대장동 관련한 이 양자 토론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직전에 나왔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거에 제일 큰 이야기니까.